새벽 기차역의 차가운 공기가 미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역사의 불빛 아래 미숙은 5살 아들 성민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가요? 성민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아, 엄마 손 꼭 잡고 잘 따라와. 알겠지? 강원도로 시집와 7년을 살면서 미숙은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시골 생활이었지만 점차 남편의 술버릇이 심해지며 가정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남편의 발소리에 가슴이 떨렸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두렵게 들리던 날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어젯밤 미숙의 뺨을 때리려던 남편의 손이 말리는 성민이를 향해 날아갔을 때 미숙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맞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만 가는 거예요? 성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아무도 우리를 때리지 않는 곳으로.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서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숙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과 기차표 2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면서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에 도착한 미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고향에서 배웠던 재봉 기술이 있었기에 동대문 근처의 작은 의류수선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 솜씨가 참 좋네요. 어디서 이렇게 재봉을 배웠어요? 시골에서 살 때 배웠습니다. 바느질하는 걸 좋아해서 틈틈이 연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민이의 아침을 챙기고 옆집에 아이를 부탁한 뒤 일터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면서도 미숙의 귀는 늘 현관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늦었네요. 보세요, 제가 방 다 치웠어요. 퇴근해서 돌아오면 성민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네. 엄마가 열심히 해서 우리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5년이 지나자 미숙은 작은 보증금을 모아 동네에 자신의 수선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이웃으로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성민이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새 가게 문을 열던 날 성민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게야. 성민아,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를 잘 키울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수선 가게는 미숙의 정성과 솜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미숙은 작은 행복을 느꼈고 방과 후 가게에 들르는 성민이의 모습을 보며 모든 고난을 이겨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선 가게 뒷방에서의 생활은 미숙에게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소박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미숙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제 방도 따로 있고요.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성민이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성민이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어. 수선 가게도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정순이와 미경이 2명의 직원도 있어서 미숙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맨손으로 상경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쉬세요. 요즘 사장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성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회사에 취직하면서 미숙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마다 올라올게요. 그리고 매일 전화할게요. 그래, 우리 성민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고. 건강 잘 챙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 하지만 성민이가 떠난 후 넓지 않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아들의 방을 바라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저녁이면 들리던 성민이의 발소리, 공부하다 간식 달라고 찾아오던 모습, 주말 아침 늦잠 자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가게에서 주무실 거예요? 네, 하던 거 오늘 다 마무리하려고요. 난 괜찮으니까 어서들 들어가요. 사실 혼자 있는 아파트보다 수선가게 골방이 더 편했습니다. 익숙한 재봉틀 소리와 첫 냄새가 있는 이곳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상경한 이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숙의 하루는 수선집과 집을 오가는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빴지만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정순과 미경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허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시는 게 보여요. 어느 날 정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가 봐요. 요즘은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장님,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았는데 수영 시작하고 나서는 훨씬 나아졌어요. 아이고,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에요. 게다가 가게는 어떡하고요? 사장님, 수영은 배우면 되죠. 저희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가보시죠. 요즘 사장님 걸음걸이도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정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참다 못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시면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셔야 해요. 특히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결심하셨죠? 내일부터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같이 가요. 처음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정순 씨, 나 이런 거 처음이라 좀 걱정되네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오전바는 우리처럼 중년 여성분들이 많아요. 다들 건강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사장님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결국 미숙은 정순의 열정적인 권유와 의사의 경고에 못 이겨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예쁘시네요. 몸매가 정말 날씬하세요. 수영장으로 나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6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군살 없는 몸매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재봉틀 앞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단련된 몸이었지만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새로 오신 회원님이에요? 몸매가 정말 좋으시네요. 수영 강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지만 미숙은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순이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만큼은 같이 가요. 다들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데 매번 거절하시니까 서운해 하세요. 결국 미숙은 5명의 회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소개할게요. 동네에서 제일 큰 수선집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정순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리려 했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겸손하셔서 그러시지만 저희 수선집 엄청 잘 돼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허리 아프게 일만 하셔서 제가 같이 하자고 졸랐어요. 정순 씨, 그만해요. 민망하잖아요. 미숙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그렇게 성공하신 여성분들이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미숙은 그제야 그 신사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67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어 보이는 점잖은 모습의 동현이었습니다. 흰 머리 하나 없는 깔끔한 외모의 단정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미숙은 어색함에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동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강습 시간이 끝나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찰나 동현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며칠 전부터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호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럴까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더라고요. 조용한 한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은 젓가락을 잡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하는 식사였습니다. 제가 3년 전까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대로 보람있게 일했죠. 저는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수선 일만 해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았네요. 혼자서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동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가고 나서는 더 외롭더라고요. 저도 딸이 직장 때문에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동현의 눈빛과 표정을 살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자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평소에는 잘 안 나다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참 좋네요. 동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들게 살아온 세월, 외로움을 견디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미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미숙과 동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동현은 미숙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식당을 고를 때도 그녀의 취향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미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부산에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해운대 근처에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미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1박 2일 여행이라면 좀 고민이 되네요. 동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미숙 씨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미숙은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그녀에게 동현의 세련된 매너와 따뜻한 배려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동현은 미숙을 한결같이 배려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추고 식사할 때는 항상 그녀가 편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치도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같은 나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예요.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머리는 다 염색했어요. 젊어 보인다고 하시니 감사하네요. 건강 관리는 좀 하는 편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해변을 거닐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미숙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에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도망치듯 서울로 왔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들 하나 데리고 무작정 상경했죠.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아들도 키우시고 사업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에요. 동현은 미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씨가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현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외로움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여행 이후 미숙과 동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 서로의 존재가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동현은 미숙을 한적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이렇게 나이 들어 만나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미숙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미숙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가 됐어요. 원래는 딸과 함께 살던 큰 집이었는데 딸이 결혼하면서 혼자 작은 집으로 옮겼거든요. 이참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나이에 화려한 결혼식이나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만 하고 조용히 살림을 합치는 거죠. 미숙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동현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성민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아직 동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했던 성민이가 어머니의 새로운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동현 씨, 저도 정말 행복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민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아직 동현 씨에 대해 모르거든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드님의 마음도 중요하니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성민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아들을 향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성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으시죠? 평소랑 다른데. 그냥 엄마가 너한테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래. 주말에 시간 되면 좀 올라와 줄래? 엄마 목소리가 되게 활기차신데 무슨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 주말에 보면 다 이야기해 줄게. 주말이 되어 아들이 집에 왔고 미숙은 조심스럽게 동현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특별히 반대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일찍 헤어진 탓에 특별한 반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되긴 해요. 엄마는 저 키우느라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휴식도 못 가져보셨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남자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동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어. 엄마, TV에 재혼 사기 사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수억 원 가로챈 사람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 그분이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라면 이 집을 저한테 미리 증여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여전히 엄마 집이에요. 저한테 증여해도 엄마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사시면 돼요.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이런 조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지? 물론이죠. 저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인 척하다가 나중에 돈만 가로채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민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현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아들의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동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동현 씨, 제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저도 동현 씨와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미숙이 동현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순간 동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물었습니다. 증여요. 그럼 우리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에요. 법적으로는 성민이 명의로 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집처럼 살 수 있어요. 동현은 이내 평정을 찾으려 노력하는 듯했지만 그의 다음 질문은 미숙의 마음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혹시 다른 재산은요? 가게나 다른 것들도 증여하신 건가요? 동현이 무심한 척 물었지만 미숙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재산을 물어보는 걸까요?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니요, 집만 증여했어요. 가게는 제가 계속 운영할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동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있는 것 같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미숙 씨를 정말 사랑하는 것 아시죠? 미숙은 살짝 불편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럼 이번 주말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할까요? 제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거든요. 동현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미숙은 마음 한켠의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사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재산에 대해 물어보는 동현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지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동현과의 동거 첫 몇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동현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차리지 마시고 드세요. 어느 날 동현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친구 상갓집 방문, 동창회 모임 등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동현 씨, 요즘 밖에 나가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나이 들수록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숙 씨도 친구들 만나면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 일만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동현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동현 씨, 이 그릇들 제가 설거지할 테니까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안 되겠네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숙이 수선 가게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 식사를 챙기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요구하는 동현의 모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점심은 뭘 해주실 거예요? 어제 먹은 국은 간이 좀 싱거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맛있게 해주세요. 미숙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처음 동거를 결심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즐거운 노후를 꿈꿨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미숙은 문득 혼자 살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편하게 쉬던 시간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보내던 주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미숙은 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하늘처럼 미숙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동현의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찾아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현 씨, 혹시 제가 옷장에 넣어둔 흰색 봉투 보신 적 있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은 신문을 보다가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디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요즘 연세가 있으시니 가끔 깜빡하실 수도 있죠.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옷장에 넣어뒀는데 이상하네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또다시 200만 원의 비상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미숙은 집에 현금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동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이참에 수선집 처분하고 동남아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날씨도 따뜻하고 생활비도 적게 들 텐데.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숙 씨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따뜻한 데서 살면 몸도 한결 나아질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둘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현이 자꾸 수선집 처분을 재촉할수록 미숙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20년 넘게 일군 가게를 왜 굳이 처분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중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동현은 서둘러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미숙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동현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정여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수시로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 씨, 자전거 동호회 정희 여사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에요. 왜 그러시죠? 미숙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동현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돈이 사라지고 자꾸 수선집을 정리하자고 하고 이제는 다른 여자와 연락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이 부끄러웠고 아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안부 전화였지만 미숙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성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시간 되니? 엄마, 왜요? 혹시 아저씨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진 비상금부터 수상한 전화, 동남아 이주 제안까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자는 동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전거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나간 동현은 30분 정도 이동한 후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저기 보세요. 성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현은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과 반갑게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아니 어떡해.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다 찍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안에서 미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처음부터 모든 게 수상했는데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라 설레는 마음에 모든 걸 눈 감아버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거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성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모습을 내가 다 보게 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요. 이런 일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록 창피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지만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 태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아직 안 주무셨네요? 오늘 동호회 모임이 길어져서 좀 늦었어요. 동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꼭 눌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있었으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역겨움이 들었지만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좀 잠이 안 와서요. 모임 재미있으셨어요? 네. 오늘은 회원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동현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피곤하시죠? 씻고 주무세요. 미숙은 마음속의 분노를 꼭 누르며 말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미숙은 차근차근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비웃은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반드시 그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흥신소의 동현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그 사람 과거 기록을 받았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해봐, 성민아. 이제는 다 알아야 할 것 같아. 미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60대 여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5천만 원을 가로챈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숙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비상금, 수선집을 정리하자는 제안, 동남아 이주.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성민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동현 본명도 다르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속인 거예요. 미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수영장에서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 부산 여행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나쁜 사람들은 노련하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게 직업이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성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숙의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들과 상의 끝에 동현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현 씨, 요즘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요. 미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현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신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계속 일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수성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미숙은 동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순간 동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운 빛이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미숙 씨가 그렇게 애착 있어 하시던 가게인데. 동현이 위선적인 걱정을 보였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정리했어요. 다음 주에 가게 인수인계하고 정리금도 받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동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동남아로 갈 수 있겠네요. 거기 가면 허리도 좋아지실 거예요. 미숙은 마음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20년 넘게 일군 가게를 정리한다는 말에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미숙 씨, 동남아에서는 현금을 많이 써야 해요. 카드도 잘 안 된다니까 정리금 받으시면 좀 환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현이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얼마 정도 환전해야 할까요? 글쎄요. 집 계약금이랑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동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미숙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겨우 이런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려 했다는 사실이 분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에 정리금 받으면 바로 환전하도록 할게요. 미숙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가면이 벗겨질 거예요. 며칠 후 오후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동현 씨. 방금 가게 정리금을 현금으로 다 받았어요. 미숙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동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금액은 맞게 다 받으셨나요? 네, 5천만 원 현금으로 다 받았어요. 지금 집에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어머, 그걸 왜 집에 두세요? 위험하잖아요. 동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와서요. 내일 아침에 같이 환전하러 가요.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돈 좀 봐드릴까요? 걱정되네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들뜸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금고에 잘 넣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알겠어요. 친구분 잘 만나고 와요. 동현은 더 이상 자신의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숙과 성민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동현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 표정 좀 보세요. 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현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날카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늘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탐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동현이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빠르고 조급했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주위를 살피며 걸어가는 모습에 미숙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영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부산 여행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 함께 마신 커피의 향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지금 저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남자가 진짜 동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동현을 붙잡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왜 이래? 뭐야, 너? 잡지 마. 놔. 놓으라니까. 동현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박동현 씨, 당신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현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 씨,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했어요. 믿어줘요. 미숙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는데 하필 이런 사기꾼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갖고 놀 수 없을 것이라는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그의 모습에 더 이상의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동현은 법원에서 유사수법으로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가 추가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미숙은 자신이 결코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성민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평소처럼 수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왜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수영 배우라고 권해줘서 고마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권하지만 않았어도. 정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봤던 거예요. 나이 들어 외롭다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나 봐요. 미숙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운 거더라고요. 사장님. 정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해요. 아들도 있고 이렇게 일도 있고 나한테는 이게 행복인가 봐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도 재산도 함부로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는 게 좋겠죠. 미숙이 재봉틀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미숙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두부집에서요. 성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팔짱을 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그것을 잊고 허상을 쫓았을까요? 이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어느 날 아침, 순옥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5년. 공장의 파출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보낸 시간들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설거지 소리와 기름 튀기는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귓가에는 늘 자식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일하는 게 좋단다. 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니? 너희들 보는 재미로 살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할게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 아들 착하기도 하지. 하지만 너희들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효도는 무슨. 그냥 너희들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밥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흩어지는 걸 보며 순옥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씩 전세 보증금을 도와준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노름만 하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셔져라 일해서 마련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매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앞으로 여행도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엄마, 이번 연휴에는 애들 데리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자꾸만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홀로 가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멀어져가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 한켠이 쓸쓸하게 저려왔습니다. 식당 계산대 서랍 안에는 자식들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이었지만 그 행복 속에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우리 언니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냐. 순옥 씨의 여동생 미옥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러 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순옥 씨보다 10살이나 어린 미옥 씨는 고생하는 언니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순옥 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 공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미옥이 이 늦은 시간에 또 왔어?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매번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언니 좋아하는 대추차도 끓여왔어. 오늘은 꼭 같이 마시고 가야겠다.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자매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옥 씨는 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 어때? 주연이 방도 비어 있는데 혼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도 이제 언니 좀 챙겨주고 싶어. 아이, 또 그 얘기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내 나이에 무슨 동생 집에 가서 살아? 넌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나는 이게 좋아. 언니도 참. 어릴 때부터 항상 나만 생각해주고 내 학비 대느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래.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게 다야. 너가 그냥 잘 살아주는 게 내 소원이야. 난 이렇게 장사하면서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알았어. 언니 고집을 어떻게 이겨. 그래도 아프지만 말고 내가 자주 올 테니까 꼭 전화하고. 힘든 일 있음 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그래, 우리 착한 동생. 나는 이렇게 네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넌 그냥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식당을 나서는 미옥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옥 씨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손님들이 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끊겨 순옥 씨는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택시 뒷좌석에 앉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하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탓에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기사의 놀란 외침과 함께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순옥 씨의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고 이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철제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이고! 충격의 순간 몸이 튕겨나가면서 좌석 손잡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마음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택시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가 달달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신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지만 순옥 씨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리는 동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순옥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 속에서도 병원에서 자식들에게 연락했다는 말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서야 아들 민석과 딸 영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게 가게 문 좀 빨리 닫고 일찍 들어가시랬잖아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품을 하며 병실 소파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택시를 탔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 다른 차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내가 차 안에서 크게 다쳤나 봐. 엄마도 참. 이런 늦은 시간에 택시 탈 때는 기사님한테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택시는 왜 그렇게 자주 타세요?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순옥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는데 고관절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셨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에이, 별거 아닐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대충 검사해보고는 꼭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겁주기 바쁘다니까요. 우리 회사 어떤 과장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살짝 삐끗한 거였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은 진통제 맞으셨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엄마, 나도 애들 내일 학교 보내야 돼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영희도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꼭 참았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반응이 온몸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라.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할 거 아니니. 자식들이 떠난 후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은 순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픈 순간에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냉담한 대우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정막 속에서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서글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순옥 씨의 병실에서는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며칠만 병간호해. 이번 주 내내 야근이고 애들 학원 스케줄도 다 꼬여버렸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난감하네. 내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야. 팀장님이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 네가 좀 조정해서 시간을 내봐. 너는 그래도 회사에서 좀 융통성이 있잖아. 남매는 서로 마주보지도 않은 채 마치 짐을 떠넘기기라도 하듯 간병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직접 간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와봤자 제대로 된 간병을 못 해드릴 텐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옥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효도하겠다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간병인 비용은 어떻게 할까? 한 달이면 꽤 많이 나올 텐데. 반반씩 하면 되지. 한 달에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직접 간병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야. 시간당 계산하면 우리가 회사 빠지는 것보다 나을걸? 돈 얘기만 나오면 깐깐하게 따지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자식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병실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저렇게 매정한 자식으로 자랄 때까지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탓인 걸까? 다른 집 애들도 이럴까?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텅 빈 병실에 메아리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픈 지금 이렇게 홀로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동생 미옥 씨가 들어섰고 순옥 씨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순옥 씨의 병실에는 아직도 간병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간병인을 구하는 일조차 미루고 있었고 매일 밤 혼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환자분, 절대로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아직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질 뻔한 순옥 씨를 간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제가 귀찮게 해드려서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병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에 순옥 씨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엄마, 간병인 구하려고 알아봤는데요. 다들 야간 근무는 안 한다고 하네요. 주간만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희가 야간에 번갈아가며 가기도 힘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바쁜데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옆 침대의 환자가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고단했어도 적어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 내가 내일은 일찍 퇴근하고 갈게. 언니가 좋아하는 북엇국도 끓여가려고. 매일 저녁 걸려오는 동생의 전화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옥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호가, 난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라도 이렇게 걱정해주고 전화해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네.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순옥 씨는 수화기를 꾹 쥐었습니다.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며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 후에 받은 검사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당인은 굳어진 표정으로 순옥 씨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순옥 환자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안 됐어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했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는데 위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께 연락드려 볼까요?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분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물음에 순옥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고관절 수술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1시간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식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 미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호가, 나 큰일 났어.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 내가 글쎄 위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데 애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애들은 왜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을까?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옥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착한 우리 언니가 이게 무슨 일이야?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이 병마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외롭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암 진단 소식을 전해 들은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위암이라니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간병인 비용은 계속 낼 테니까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는 병원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순옥 씨는 한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민석아, 수술비하고 항암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구나. 엄마가 미안하지만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지금은 통화하기가 좀 그렇네요. 항암 치료비가 꽤 많이 들 텐데 엄마가 어떻게 좀 마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 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매일 오는 간병인의 얼굴만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언니, 병원비 얘기는 어떻게 됐어? 애들이 뭐라고 해? 미옥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하더라. 영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네. 내가 참 못난 엄마였나 보다. 언니, 그렇게 자책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언니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환자분, 수술 동의서만 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비용 문제는 해결되신 건가요? 네, 수술비는 마련했습니다. 동생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자식들이 아닌 동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매일 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달려와 병원비 일부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을 때 순옥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동생 부부가 치료비를 빌려주기로 했고 의료진에게 수술 동의서도 대신 사인하겠노라 했습니다. 미호가 이렇게 내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하구나. 언니, 그런 소리 마. 내가 언니한테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수술하고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동생이 다정히 위로했지만 순옥 씨는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가슴 한가득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흐려져만 갔고 순옥 씨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시간들이 이제는 한낱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빗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한 달째 집에서 요양하던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민석과 영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는 반가움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엄마, 저희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아침마다 병원 셔틀버스도 다니니까 병원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니 순옥 씨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는 매일 병원 오가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찾아둔 곳이 있거든요. 어머니 걷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휠체어도 준비해 왔어요. 민석이 현관 밖에 있던 휠체어를 들여왔습니다.
아니, 그냥 택시 타면 되는데 이런 걸 준비했어. 오늘 바로 보러 간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잠깐 하고 올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천천히 결정하시면 되죠. 영희야, 어머니 짐은? 순옥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딸이 자신의 옷장을 뒤적이며 짐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리어에는 이미 속옷과 겨울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그건 왜 챙기는 거니? 잠깐 보러 가는데 짐은 필요 없잖아. 아, 이거요? 집 보신 다음에 저희 집에 가셔서 며칠 지내시라고요. 아들, 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애들도 사는 게 바빠서 그랬을 텐데 그동안 서운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모한테는 얘기했니? 미옥이도 같이 가서 보면 좋을 텐데. 아, 이모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죠. 이모는 바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이제 가볼까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자식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에 혼자서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딸네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보살핌을 받을 생각하니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 오랜만에 아들 차를 타니 정말 좋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집을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순옥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민서가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니? 집 보러 간다며 왜 이런 산길로 들어서는 거야? 뒷좌석에서 순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앞에 앉은 자식들은 대답 대신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이 스쳐 지나갔고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엄청 알아보고 선택한 곳이에요. 영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쩐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짐이 가득 담긴 캐리어를 힐끗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 여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려면 좋은 곳에 계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순옥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말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고 그들이 서로 교환하는 눈빛에서 뭔가 계획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갈수록 순옥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평안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요양병원이잖아. 너희들 나를 속인 거구나. 나를 버리려고 이런 곳까지 데려온 거지? 순옥 씨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식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대요. 저희가 얼마나 알아보고 선택한 곳인데요. 맞아요, 어머니. 보세요, 어르신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식들은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이곳의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순옥 씨의 귓가에서 소란스럽게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난 절대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순옥 씨의 짐을 요양병원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미소마저도 순옥 씨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가족처럼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 돼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제발 집에 가고 싶어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입소수속을 마친 뒤였습니다. 요양병원 내부의 차가운 공기가 순옥 씨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고 형광등 불빛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적응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민석의 말에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다른 노인들의 한숨 소리가 순옥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자식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옥 씨는 쓰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차가운 병실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양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위해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해 두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 식단으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옥 씨의 귓가에는 그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한숨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어르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일주일만 계시다가 맘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요양병원 직원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올 리 없다는 것을 순옥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자제분들께서 옷가지랑 필요하신 물품들을 잘 챙겨오셨더라고요. 정말 효자시네요. 효자라고요? 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무슨 효자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내가 평생 그 아이들한테 바친 시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땀 흘려 일하던 날들, 자식들 전세금을 마련해 주던 순간, 수술비를 빌려준 동생의 얼굴까지. 미옥이한테라도 전화 한 통 해봐야 할 텐데. 하지만 휴대폰은 자식들이 가져간 짐 속에 있었고 요양병원의 공중전화는 이미 사용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옥 씨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낯선 곳의 밤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비쳤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순옥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순옥 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공중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생 미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웬일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 미옥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동생은 직감한 듯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설마 병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미옥아, 애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갔어. 영인의 집으로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두고 가버렸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곳에 날 버리고 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 애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금방 출발할게. 언니, 기다리고 있어.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반나절 후 미옥 씨가 도착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동생과 제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슬펐습니다. 언니를 속이고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게 말이 돼? 정말 나쁜 것들 아니야? 동생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순옥 씨를 바라보며 요양병원 직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돌봐주었던 동생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이 동생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미호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 곁에 있을게. 항암 치료도 함께 다니고 언니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우리 집으로 가요. 비 내리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에 비치는 동안 순옥 씨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옥 씨의 집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한 후 순옥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너 옛날에 집 구한다고 빌려간 돈 돌려주지 않겠니? 그때 엄마가 준 돈이 1억이었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요양병원도 못 있겠다고 나오시더니 이제는 돈 타령이나 하시고. 지금은 그 돈이 필요하구나.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되고 너희가 나를 속여서 버리고 가던 날 난 이미 각오했단다. 엄마, 저희가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쪼들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생활이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요양병원은 엄마를 위해서 모시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 돈 때문에 친자식과 연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겠다. 이제는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 돈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거야. 전화가 끊긴 후 순옥 씨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미옥 씨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레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속상하지도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평생 마음을 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각오했어.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정도 다 버렸으니 이제는 법대로 해야겠어. 순옥 씨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복수이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동안 너희들에게 당한 모든 것들 반드시 갚아주마. 방 안에 흐르는 시계 소리가 마치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제부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순옥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무사인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 형, 혹시 그때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현금으로 주셨나요? 아니면 이체를 하셨나요? 메모는 어떻게 남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내 통장에서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보냈어요. 전세자금 대여라고 메모도 남겼던 것 같은데. 제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 형 혹시 그때 통장이랑 아이들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남아 있을까요? 이런 증거들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서랍에 옛날 통장이랑 핸드폰도 고스란히 모아둔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것저것 다 모아뒀거든요. 오래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보니 10년 전 아이들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옛날 핸드폰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전세자금 1억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증거네요. 계좌이체 기록에 전세자금 대여라는 메모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문자로 남아 있으니 이건 명백한 대여 관계입니다. 법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내일 바로 법무사와 상담해보고 소송 절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옥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희망의 실마리를 제부가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제가 정말 복이 많은가 봅니다.
미옥이는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났고 저는 이렇게 든든한 제부를 얻었네요. 처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녀석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순옥 씨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순옥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미옥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매번 휴가를 내어 언니의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언니, 이제 치료도 다 끝나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솔직히 요양원도 알아봤어. 너희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나도 언니랑 같이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 그래도 미호가 네가 벌써 반년째 나 때문에 휴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언니 때문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릴 때 언니가 나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하던 거 잊지 않았어. 언니는 나한테는 엄마야.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보답할 차례라고. 동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순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 동생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미호가 너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너랑 제부 그리고 주연이 너희가 진짜 내 가족이야. 그럼 언니,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 아침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엔 내가 언니 좋아하는 반찬도 해줄게. 그이도 좋아할 거야. 대기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르기 전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에는 내가 떡볶이 해줄까? 옛날에 언니가 만들어주던 것처럼 매콤달콤하게. 기억나? 내가 학교 끝나고 배고프다고 하면 언니가 늘 해주던 거.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해줄래. 그때보다 더 맛있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데 나도 뭔가 해주고 싶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순옥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이제 그녀에겐 더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그저 피부치가 아닌 힘들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제부의 도움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지 6개월 만에 자녀들과의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체 기록과 정황상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고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 맞나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석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은 그만해라. 널 낳고 키운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라. 엄마, 우리 이제 평생 안 볼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독하신 분이었어요? 독한 게 아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제부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처형,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고 돌려받을 돈도 모두 정리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네요. 순옥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과 제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판 돈 반은 나중에 주연이에게 주려고 해요. 미호가 넌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 그런 네 딸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 말을 들은 미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 그냥 언니랑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난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를 버린 자식들보다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제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집이 매매되고 자녀들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서 순옥 씨의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아껴뒀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전세 계약이 끝나 거리로 나앉게 된 자녀들이 결국 순옥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고 옷차림도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그동안 불효막심하게 굴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주셨던 돈이 없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셔서 버신 돈이었는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녀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특히 딸 영희는 살이 많이 빠져 전과 달리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큰 수술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엄마를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렴.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마련해 둔 게 있단다. 이리 와서 앉아보렴. 순옥 씨는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마련한 작은 빌라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약을 연장해 줄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로 너희의 진심을 증명해 보여다오. 아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옥 씨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자녀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순옥 씨의 항암 치료가 끝났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 잘 끝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구나. 엄마도 이제 마음을 열어볼게. 봄이 오고 마당에 피어난 개나리를 바라보며 순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듯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란다. 너희가 그걸 보여줬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할 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봄날 마당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